네, 안녕하세요. SC제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박종원입니다. 보통 저희가 거시 경제 전망을 좀 하게 되면 그 첫 페이지에 저희가 생각하는 내년도 전망치를 좀 제공 드리는 게 보통 관례인데요. 저희가 이번 발표에는 그게 좀 빠져 있는 편인데요. 그게 저희가 지난주에 뭐 경제 전망을 좀 하면서 뭐 트럼프 선거 이후에 경제 전망을 조금 수정 조정을 좀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또 뜻하지 않은 국내 문제가 좀 발생을 해서 전망치 수정을 좀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논의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있었고,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발표 자료를 제출하는 시기 이전에 자료를 제공을 못했던 것 같긴 한데요. 저희가 원래 올해 이제 2025년 경제 전망을 한 2.0% 정도로 좀 성장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, 트럼프 당선 이후에 그걸 한 1.8%, 그다음에 그보다는 조금 더 낮은 1.7에서 1.8% 정도의 경제 성장을 좀 전망을 좀 하고 있었고요. 그런 와중에서 이제 국내의 어떤 리스크 상황에서 경제 전망치를 더 낮춰야 되는지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했었고, 일단은 대부분의 경제 정책이라는 게 어떤 사건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정책들이 좀 나오게 되고, 그 정책들의 효과에 의해서 오히려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 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내 리스크는 일단은 조금 하향 전망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나올 데이터들을 좀 더 보기로 좀 했고요. 대신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전반적인 경제 성장 자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2.0보다는 낮은 1.7에서 1.8 정도 사이에서 경제 성장이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좀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이런 경제 전망을 하게 된 거에 대한 큰 이유들을 좀 몇 가지 차분차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GDP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 최근에 보면 네거티브 갭을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데요. 이게 두 가지의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전망치보다 실적을 못 내고 있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, 우리가 생각하는 잠재 성장률 자체가 좀 높게 잡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한 2% 정도로 생각을 계속 하고 예측해 왔는데,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전망치가 그보다 훨씬 낮은 이미 1%대의 잠재 성장률을 가진 경제의 어떤 구조로 바뀐 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래서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추세선은 있는데 그 성장성을 아직까지는 밑하고 사이클적으로 좀 앞으로 개선돼서 다시 2%를 넘어가는 성장을 볼 수 있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. 전반적인 최근의 트렌드 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약간 구조적으로 성장률 자체가 좀 낮아지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모양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.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수출이 워낙에 시작이 나쁘지 않았으니까 수출 기여도도 플러스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, 오히려 수출 기여도가 마이너스를 좀 보였었어요. 결국에 밸류보다는 퀀터티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, 전반적으로 우리가 수출에 의존해서 경제 성장을 드라이브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한계를 조금 보인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. 또 놀라웠던 거는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올해 재정이 좀 안 좋다, 그래서 재정 국가정 부분의 어떤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3분기에 오히려 정부의 기여도는 오히려 좀 높았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정부의 어떤 경제 기여도 자체가 조금은 이게 좀 복마진해서 카운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, 그래도 이 정부가 이게 보통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출이 트랜스퍼로 올라와서 돼서 그게 소비가 좀 늘어나서 경제의 어떤 내수의 소비 기여도가 좀 높아졌더라면, 그거보다는 정부의 그런 지출은 좀 줄어들고 정부의 본인의 지출은 좀 늘어나면서 그게 오히려 정부 쪽의 경제 성장률을 높였지만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을 좀 떨어뜨리는 어떤 재정 정책이 되지 않았나, 이렇게 또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3분기 들어서 설비 투자는 조금 회복이 됐는데, 반면에 건설 투자는 여전히 좀 느린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고, 그게 생각보다 좀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. 대체적으로 건설 투자가 5년 정도의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보면, 지금의 아직까지는 이 건설 투자의 사이클이 바텀을 좀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, 앞으로도 내년도에도
건설로 인한 어떤 경제 성장의 어떤 기여도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성장 모멘텀을 보게 되면 투자 쪽, 뭐 건설 쪽은 좀 눌려 있을 것 같은 느낌이어서 결국에 내수가 좀 살아나야지 경기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경기 전망을 할 때 우리나라의 선행지수하고 동행지수를 좀 이렇게 같이 보는데 이 두 그래프를 좀 보시면 선행지수는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동행지수는 꾸준히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. 이것도 어떻게 해석할 거냐? 뭐 동행지수, 선행지수의 뭐 매저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좀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상반된 경향을 보이는지에 대한 뭐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. 제 생각으로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센티먼트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고 보이는 것 같고요. 비즈니스 센티먼트 자체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개선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지 않는,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, 또 보시면 소비 쪽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기업 쪽에 여기 보게 되면은 초록색 라인이 보면 여전히 100 밑에 있습니다. 기업의 센티먼트가 여전히 강하지 않은 것이 전반적으로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이면서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은 이유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소비가 뭐 상당히 좀 그 성장세 같은 게 보면 굉장히 좀 쭉 꾸준히 떨어지는 모습이고 뭐 이어앤 이어로 보면 계속 마이너스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리테일 쪽에 소비의 감소가 되는 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어떤 경제 성장을 누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내년도가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살아나야지 경기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내수가 왜 이렇게 안 좋아라고 얘기를 하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어떤 구조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.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또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의 소비를 좀 누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. 뭐 이 그래프도 보시다시피 전반적인 노령화, 인구 감소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은 뭐 출산율 감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뭐 신생아의 어떤 감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소비를 좀 이렇게 누르는 그런 이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. 또 보면 노동시장이 주는 임플리케이션도 있을 것 같은데 노동시장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노동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늘어나는 속도는 확실히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오히려 보게 되면 임금의 상승률이 좀 많이 꾸준히 좀 떨어지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이게 결국에 이 소비를 좀 늘리려면 임금의 성장 속도가 좀 빨라야 되는데 임금의 성장 속도가 빠르지 않은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소비를 누르는 이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좀 임금을 좀 높여서 경기를 좀 부양하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. 요 그래프에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 노동 생산성하고 임금 상승률을 보게 되면 임금 상승률이 노동 생산성보다 좀 높은 숫자를 좀 보이고 있어요.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더 임금을 높여주기에는 생산성이 아직 못 쫓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임금이 낮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산성이 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오히려 임금의 감소를 가지고 있고 그게 소비를 좀 누르고 있다 이렇게 좀 보게 되면 현재의 우리 소비 감소가 조금은 더 구조적인 문제인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어떤 소비의 개선이 그러니까 생산성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또 소비를 누르는 또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가게들이 부채 수준이 높고 많은 부분의 이 소득 부분을 이 이자 비용으로 지출을 해야 된다라는 게 큰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좀 줄어드는 것들이 큰 이유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. 또 최근에 보면 뭐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또 뭐 최근에 이제 좀 안정되긴 했지만 지난 3분기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경기 이 소비를 좀 누르는 이유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뭐 내년도 보게 되면 뭐 수출 같은 게 보게 되면 수출 성장률이 확실히 좀 그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은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좀 성장률이 좀 떨어지는 모습도 좀 보여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특히 좀 미국으로의 성장설이 좀 최근에 좀 줄어들고 있는데 보통 보게 되면 우리가 중국의 수출이 좀 둔화되는 만큼 그 부분이 뭐 미국으로 수출이 좀 증가되었었는데 최근에 보면 다시 우리나라의 어떤 중국 의존도가 좀 높아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해석이 또 두 가지로 가능한 것 같아요. 최근에 보면 중국이 오히려 미국의 이 무역 제재 전에 중국에서 약간 미국으로 밀어내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중간재 수입이 좀 더 증가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중국 수출이 늘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미국으로의 수출이 향후에 좀 관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고요. 특히 트럼프의 어떤 그 무역 정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득을 볼지 손해를 이렇게 피해를 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고요. 전반적으로 어떤 나라의 무역 수지는 그 나라의 저축률 빼기 투자율인데요. 그렇게 보면 미국이 아무래도 자기네들의 어떤 투자와 저축의 어떤 패턴을 바꾸지 않는다면 미국의 적자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적자를 누가 나눠 가지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예전에는 중국이 뭐 그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트럼프 이후에는 캐나다, 멕시코 같은 나라들이 좀 혜택을 받다면 사실 우리나라도 뭐 지난 4년 정도는 사실 그렇게 미국으로 수출이 나쁘지 않았던 기 때문에 미국의 무역 제재가 오히려 좀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향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그 나눠지는 파일을 누가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질문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. 그런 면에서 수출에 대한 어떤 조그만 뭐 전략적 포지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좀 뭐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고 기대 물가도 좀 계속 꾸준히 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내년도 정도 되면 물가가 2% 정도로 안착되지 않을까 보이는 것 같고요. 그러면 이제 소비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고 최근에는 아직까지는 좀 물가가 높았던 것이 내수를 좀 누르는 또 하나의 이유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전반적으로 쭉 보게 되면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뭐 건설도 좀 별로 안 좋고 그리고 내수도 이렇게 썩 안 좋고 그다음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가 높은 것도 뭐 실질적인 임금이 이렇게 높지 않았던 것도 이유인 것 같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금리 수준이 경기를 좀 부양하기에는 높았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 보시면 실질 그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지면서 오히려 실질 금리가 상당히 좀 많이 좀 높아졌던 최근에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높아졌던 모습이 우리나라의 어떤 투자 환경을 또 이 경기를 부양하기에는 높은 금리 수준이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고요.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행이 10월, 11월 금리 인하를 해서 조금은 경기를 좀 부양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그 이후에 나온 지표들을 보게 되면 한국은행의 어떤 결정이 옳았던 듯이 만약에 산업생산이나 이런 전반적인 지표 자체도 좀 안 좋아서 경기를 생각해 본다면 금리를 좀 인하해서 경기를 좀 부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고요.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은 연준과 한국은행의 어떤 향후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어떤 전망치가 좀 반영이 되는 편인데 우리가 아무래도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 수준이 훨씬 더 높고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좀 빠르게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인하할 때도 좀 더 빠르게 인하할 거다라는 게 많이 시장이 좀 반영이 되어 있지만 현재의 전반적인 경기 상황을 보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미국보다도 금리 인하를 좀 더 빨리 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면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전망이 좀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. 이런 데는 우리가 금리 인하를 빠르게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데는 아무래도 이 금융 안정 측면에서 가계 부채의 문제 또 달러의 변동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문제가 되면서 우리 쪽에서 과연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시장에 많이 있는 건 좀 사실인 것 같고요. 사실 이번 11월 같은 경우에도 그냥 지표만 놓고 봤다면 경제 지표만 놓고 봤다면 최근에 경제 성장률 안 좋아지는 것들 또 산업생산 안 좋아지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반면에 이 금융 안정에 대한 우려가 계속
뭐 한국은행으로부터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프라이싱을 하다 보면 오히려 금리 인하를 전망을 안 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요. 뭐 전반적인 데이터의 자체만 놓고 본다면 경기의 어떤 이 향후에 좀 금리 인하를 좀 빨리 하는 것이 오히려 현 상황에서 좀 낫지 않느냐. 리스크 측면에서 너무 그 인하 시기를 놓쳐서 경기 부양을 놓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시점에 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저희는 보통 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내년도에 금리를 사실은 한 뭐 2.75 정도까지 봤다가 2.5로 좀 낮췄는데 거기서 다시 또 사실상은 2026년 초에 뭐 1월 정도의 금리 인하를 다시 또 좀 프라이싱을 좀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도 한 3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저희 금리가 한 2.25 정도까지 떨어지는 거를 좀 전망을 좀 하고 있는데요. 이것도 사실은 이제 경기 상황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1%대까지 만약에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면 다시 실질 금리가 여전히 좀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금리 수준이 더 내려가는 것도 좀 이렇게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금리 수준 자체가 인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. 결국에 이제 앞으로 이제 원화에 대한 금리 인하를 하려면 원화에 대한 어떤 안정성 이런 것들이 좀 가장 요소일 것 같긴 한데요. 일단은 원화는 사실 12월 정도가 되면 원화가 좀 강세로 가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 최근에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. 내년도 되면 페드의 금리 인하, 그다음에 트럼프의 정책 이런 것들이 인해서 방향성을 좀 상반된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저희는 내년에 되면 오히려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좀 더 확실한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하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는 게 내년도 상반기에 실행되기보다는 아무리 실행 시점이 빠른다 하더라도 2025년 하반기 정도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면 트럼프의 어떤 그 레토릭보다는 연준의 그 정책 방향이 더 좀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보면 글로벌 달러 약세가 조금 지속되면서 원화가 강세로 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사실상 저희가 더 걱정한 건 트럼프의 어떤 레토릭보다는 최근에 미국 지표 자체가 미국 경제 자체가 생각보다 견조한 것 같다.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이렇게 서둘러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오히려 달러의 강세를 좀 드라이브하는 요인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현재 상황에서 저희는 전반적인 그 통화 정책이 시장에서의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중립적이다. 여기서 이렇게 더 너무 시장에서 언더 프라이싱하고 또 오버 프라이싱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별로 하고 있지 않아서 이 전제의 DXY 수준 그리고 또 원화의 수준도 아주 크게 많이 움직이기보다는 좀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사실 원화가 다른 통화 대비 상당히 약간 좀 언더밸류 돼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는 어떻게 보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제일 큰 거는 이 주식 자금이 흘러나가는 게 가장 큰 이유로 보이는데 그 흘러나가는 게 사실은 외국인이 판 게 아니라 대부분의 내국인들이 외국인 주식을 인수하면서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내년도 정도 되게 되면 워낙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언더밸류 돼 있다는 측면에서 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특히 연금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리밸런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. 그런 게 된다면은 오히려 코스피 시장에 주식 자금이 이제 반입될 가능성도 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원화의 어떤 디스카운트 레벨이 좀 더 심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원화가 저희 전망치를 최근에 수정을 해서 내년도에도 여전히 1,400원대 위에 있을 거로는 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플로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1,400 수준에서 예전에는 저희가 한 1,350원 정도 보면서 위쪽을 열어놨고 결국에 환율이 1,400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면 1,400을 전망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약간의 아래쪽으로의 어떤 방향성이 더 크지 않을까 보고 있고 자금의 흐름에 따라서
원화가 생각보다 좀 나은 모습을, 기대치보다 나은 모습을 보이는 해가 2025년은 될 수도 있겠다,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